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사는 36살 여자입니다. 지방 소도시에서 늦둥이 막내로 귀여움만 받고 자란 세상 물정 조금 모르는 타입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생각하며 가능한 싸움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고운 말만 해주면 사람을 호구로 보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역시 세상은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 나쁜 녀석 제가 아주 혼쭐을 내줬습니다. 저는 늦둥이 딸이에요. 집안 막내. 그것도 한참 늦게 태어난 막둥이라 어릴 때부터 가족들한테 귀여움은 좀 받았죠. 위로는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저랑 나이 차이가 거의 10살 가까이 나요. 그래서 어릴 땐 오빠보단 조카 같다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저희 집은 뭐 그냥 평범했어요.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할 정도도 아니고요. 부모님은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셨거든요. 큰 돈을 번 건 아니지만 덕분에 저랑 오빠는 배 곪지 않고 자랐죠. 근데 항상 신기했던 게 오빠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참 잘했어요. 유치원 때부터 상장을 도배하더니 중학교 때부턴 전교 1등 자리를 놓치질 않았죠. 저는 옆에서 그거 보면서 와, 우리 오빠 천재인가? 이랬다니까요. 부모님도 늘 자랑스러워 하셨고요. 그렇게 오빠는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엔 아예 회사를 박차고 나와 창업을 했죠. 그게 또 대박이 난 거예요. 지금은 직원만 200명 넘는 회사 대표예요. TV에 인터뷰도 한 번 나왔는데 그때 엄마가 동네방네 자랑하시느라 난리였어요. 우리 아들이야. 저기 나오는 사람 봐봐. 우리 도윤이야. 하면서요. 진짜 그날 슈퍼에 오던 손님들 전부 오빠 얘기만 듣고 갔어요. 반면에 저는 뭐 그냥 평범했어요. 공부도 딱 중간 성적표 보면 너는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냐? 이런 소리 듣는 수준이었죠. 대학도 서울은커녕 지방 사립대 겨우 들어갔고요. 딱히 꿈이 뭐냐고 물으면 그냥 안정된 직장? 이런 대답밖에 못했어요. 부모님은 그런 저한테 큰 기대는 안 하셨죠. 너는 착하게만 잘하면 된다. 이게 엄마의 입버릇이셨어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고향 근처에 있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직원 수 10명 남짓한 회사였죠. 아침마다 전철 대신 버스를 타고 점심은 편의점 김밥이나 컵라면으로 때우는 그런 직장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야, 너 아직 거기 다니냐? 너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와. 응? 갑자기 웬 서울? 나 서울엔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네가 계속 그 작은 건물에서 노는 거야. 큰 물로 나와야 크게 되는 거라고. 그냥 집만 챙겨서 올라와. 원룸 하나 구해줄게. 솔직히 처음엔 좀 망설였어요. 저 같은 사람이 서울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오빠가 워낙 추진력이 있으니까 결국 제가 이겼겠어요. 몇 주 뒤엔 진짜 서울로 올라왔어요. 오빠가 직접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원룸 구해줬고 취업 준비도 도와줬어요. 이력서도 같이 봐주고 면접 연습도 시켜주고요. 심지어 오빠 인맥으로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니까요. 물론 들어간 후에는 제 실력으로 버틴 거지만 문을 열어준 건 오빠니까요. 처음엔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퇴근길 지하철에 사람 몇백 명이 꽉 끼어 있는 그 풍경, 시골에서는 상상도 못했죠. 편의점 도시락 하나 사서 원룸에서 혼자 먹을 때면 내가 왜 서울에 왔을까 싶었어요. 근데 오빠가 자주 챙겨줬어요. 주말마다 밥 사주고 요즘 회사는 어때 하면서 묻고 출근길에 커피 쿠폰 보내주고요. 진짜 서울에서 가족 같은 존재는 오빠뿐이었어요. 부모님도 늘 오빠한테 감사하다고 하셨죠. 네 오빠가 있어서 네가 사는 곳이라는 거야. 이 말 진짜 수십 번 들었어요. 그렇게 서울에서 일한 지도 어느덧 5년쯤 됐을 때였어요. 제 나이 33. 요즘 기준으로 보면 그리 늦은 것도 아닌데 그땐 주변에서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올 시기였거든요. 동창들 보면 다들 결혼하고 애 낳고 SNS에는 가족 사진이 줄줄 올라오고 저만 혼자였어요. 부모님도 걱정하시더라고요. 서윤아, 너도 이제 나이 생각 좀 해야지.
그래,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봐라. 너무 혼자 있는 것도 안 좋다. 오빠도 슬쩍 끼어들었어요. 너가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손자리 알아봐 줄까? 그냥 사람 괜찮으면 만나봐. 요즘은 인연이 다 타이밍이야. 그 말이 귀에 박혀 있었는지 그때 회사 선배가 소개팅을 제안했을 때 이상하게 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나간 자리에 있던 게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인상이 괜찮았어요. 깔끔하게 정장 차려입고 말투도 부드럽고 예의도 있었고요. 몇 번 더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람 됨됨이가 참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부모님께도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았죠. 저는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 자주 못 뵈어요. 외동이라 그런가 신경 쓸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 걱정이네요. 외동이세요? 그럼 부모님이 많이 외로워하시겠네요. 저희 부모님도 지방에 계셔서 그 마음 잘 알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더 잘해드리고 싶어요. 늘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커요. 그 말이 참 성숙하게 들렸어요. 이 사람은 가정적인 사람이구나 싶었죠. 뭐랄까, 믿음직한 인상, 게다가 직장도 안정적이었어요. 지방 국립대 출신인데 서울 본사로 발령 나서 올라온 사람이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은 없어 보였고 무엇보다 진중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몇 번 더 만나다 보니 정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연애로 이어졌어요. 남편은 늘 너는 참 차분해서 좋다고 했고 저는 당신은 참 든든해서 좋아요 라고 했죠. 솔직히 그때는 콩깍지가 씌었던 것 같아요. 사람의 본 모습이란 게 가까워져야 보이는 법이잖아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들도 많았고 사진도 예쁘게 나왔고 양가 부모님 표정도 흐뭇했죠. 겉으로 보기엔 참 좋은 결혼이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남편을 미치도록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나이도 좀 있었고 주변에서도 이제는 해야지 하는 소리 자주 들으니까요. 남편이 나쁜 사람 같지도 않았고 또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그게 전부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서 남편의 좋은 면만 보였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신혼집으로 들어가던 날, 이제 진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자상했고 저는 그런 모습에 안심했죠. 매일 아침엔 오늘 하루도 힘내자 하고 출근하고 저녁엔 같이 밥 먹으면서 하루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이게 결혼의 평온함이구나 싶었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남편의 진짜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남편이 생각보다 가부장적인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딱히 폭력적이거나 거친 건 아니었지만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서 고정관념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요즘 세상에 여자는 출가 외인 이런 말을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 했거든요. 저는 평소에도 엄마 아빠 자주 뵈러 갔어요. 결혼 전에도 달에 한두 번은 꼭 본가에 들러서 엄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한 그릇 먹고 아빠랑 얘기 좀 나누다 오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평범한 일이 눈치 봐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결혼했으니까 서로 맞춰야 하는 건 맞는데요. 그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에 엄마가 이번 주에 김치 담갔으니까 조금 가져가라 하셔서 다녀오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고개를 들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 주도 간다고? 근데 신혼인데 매주 가면 우리 집이 좀 썰렁하겠다. 당신 없으면 집이 얼마나 조용한데 당신 맛있는 집밥 먹을 때 난 또 배달 음식 먹어야겠네. 저는 그 말이 그냥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럼 다음 주엔 같이 가자 했죠. 근데 남편이 피식 웃으면서 이러는 거 있죠? 내가? 에이, 내가 거길 왜 가? 불편한 곳에서 소중한 주말 보낼 수 없지. 여보, 이번 주도 가는 대신에 말이야. 다음 주엔 우리 부모님이 올라오신다고 하거든. 그때 당신이 좀 챙겨드려줘. 말투는 부드러웠는데 그 말이 나는 불편해서 니네 집 안 가지만 너는 우리 집 챙겨 하는 거랑 다르지 않잖아요.
순간 묘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제가 엄마한테 전화를 하니까 남편이 슬쩍 시선을 돌리더라고요. 아유, 장모님은 하루라도 통화 안 하면 섭섭하시대. 당신 진짜 효녀다, 효녀야. 뭘 또 그렇게 오버를 해. 그냥 안부 전화 드린 건데. 근데 우리 엄마한테는 잘 하지도 않잖아. 다른 집은 결혼하면 새 살림 차리는 거라는데 당신은 아직도 당신 집 딸 같아. 그 말이 툭 가볍게 나왔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웃으며 그럼 내가 딸이지 아들이야? 그냥 엄마가 심심해 하셔서 그래 하고 넘겼지만 그 말이 꽂히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적당히 눈치도 주고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줄 알았던 그 말들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명절이 다가올 때쯤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시댁 먼저 간다고 하더라도 그 후엔 우리 집에 가고 다음 명절에는 순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명절 내내 시댁에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정도는 우리 친정도 들러야지. 우리 부모님이랑 오빠네 부부도 기다릴 텐데. 뭐? 아, 엄마한테 다 말해뒀는데 어쩔 수 없네. 근데 우리 집 먼저 가야 하는 거 알지? 알겠어. 시댁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엔 우리 집 가자. 그래, 다행이다. 요즘은 와이프들이 친정부터 가겠다고 바락바락 얘기하다가 싸우는 경우가 많대. 우리는 그러지 말자. 저는 그게 무슨 말이야? 하려다가 그만뒀어요. 이미 말투에 답이 있었거든요. 그냥 웃고 넘겼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점점 남편의 속마음이 보였어요. 저는 제 월급에서 부모님께 매달 조금씩 용돈을 드렸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습관처럼 했는데 남편이 어느 날 제 이체 내역을 봤는지 웃으면서 물었어요. 여보, 이거 매달 나가고 있던데 계좌가 장인어른 장모님 계좌 같네. 이거 뭐야? 아, 그거 그냥 매달 조금씩 용돈 드리는 거지 뭐. 내 월급에서 드리는 거니까 따로 말 안 했어. 왜? 나 이번 달 생활비 안 넣었나?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당신 참 효녀네. 근데 내가 뭐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 결혼한 사이니까 이제는 우리 살림에 쓸 돈 모으는 것도 부족하지 않겠어?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만해라 라는 말을 팽팽 돌려서 얘기한 거잖아요. 저는 속으로 그럼 지는 이라고 생각했지만 뭐 제 과대 해석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넘겼어요. 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냥 넘어간 탓인지 이제는 심지어 친정 부모님이 전화하셨을 때도 짜증을 내는 거예요. 또 전화 왔네. 딸 시집 보냈으면 좀 놔두지. 그렇게 중얼거리는데 제가 잘못 들어서 응? 하고 되물으면 또 아니야 하고 넘어가는 거죠. 오히려 저야말로 짜증나 죽겠더라니까요. 그래도 신혼이니까 그냥 맞춰가자 싶었어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저 사람도 제 마음에 안 드는 점을 참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저도 남편 같은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처음엔 서로 적응해야 하니까 참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근데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더 편해지잖아요. 그게 문제였던 거죠. 작년 여름이었어요. 진짜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날 일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도 참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죠. 그만큼 저한텐 그 사건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뉴스마다 장마 대비하라느니 물폭탄이 쏟아질 거라느니 난리였단 말이에요. 뭐 요즘엔 매번 여름마다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 친정이 있는 지역이 워낙 물난리가 잦은 곳이라서 저는 며칠 전부터 부모님 걱정이 됐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거든요. 게다가 시골집이 오래돼서 비 조금만 세게 와도 물이 차요. 저는 그런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장마 기간 동안만이라도 부모님 잠깐 우리 집에 계시면 안 될까? 남편이 고개를 들더니 휴대폰만 보면서 툭 던지는 거예요.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연히 안 되지. 신혼집에 당신 집 사람들을 데리고 며칠씩이나 있겠다고? 며칠씩 있는 것도 아니고 비 그칠 때까지만 우리 집에 방도 남잖아.
비가 얼마나 오래 올 줄 알고 내가 알겠다 하겠냐. 그리고 그건 당신 오빠가 알아서 할 일이잖아. 형님 돈 많으신데 출가 외인인 당신이 뭘 그렇게 끼어들어. 그냥 신경 끄라니까. 그 말 듣는데 속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결혼하고부터 계속 출가 외인 같은 말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차분하게 말하려고 했어요. 당신 말대로 오빠도 있긴 하지만 오빠는 지금 일이 많아서 우리 부모님까지 케어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게다가 원래도 혼자 감당하는 게 많으니까 이런 거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도우고 싶은 건데. 그건 당신 마음이지. 그럼 난 어떡하라고? 우리 집은 우리 둘 공간인데 장인어른 장모님 계시면 정작 내가 못 쉬는데 이게 맞는 거라 생각해? 그 말이 부드럽게 들렸어요? 아니요. 진짜 속으로 이 사람은 내 부모님을 손님으로도 안 보내 싶더라고요. 저도 저희 부모님 이딴 사람 있는 데서 주무시면 탈이라도 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러섰어요. 알았어. 아유 정말 더럽게 까다롭다니깐. 그럼 내 돈으로 근처 호텔이라도 잡아드릴 거야. 솔직히 괜히 뭐라고 할까봐 일부러 내 돈으로라고 말한 거였거든요. 자기 불편해서 그러는 거면 호텔 잡아드리는 것까지 뭐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그거 듣자마자 남편이 눈썹을 확 찌푸리더니 고개를 젓는 거예요. 호텔? 당신 왜 이렇게 돈을 막 써? 시골 노인네들이 그런 데 가면 뭐하냐 돈만 아깝지. 뭐? 당신 아까부터 말 조심을 너무 안 한다. 그럼 우리 집도 안 돼, 호텔도 안 돼. 어디로 모시라고? 남편은 PC 굳더니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제게 화면을 내밀더라고요. 정 걱정되면 이거나 잡아드려. 그런데 뭘 보여줬는지 아세요? 화면엔 1박 2만 원짜리 여인숙이 떠 있었어요. 벽지도 낡고 조명은 누렇고 사진만 봐도 눅눅한 냄새가 나는 그런 곳이요. 순간 제 속에서 뭐가 퍽 하고 터졌어요. 당신 지금 장난해? 우리 부모님을 거길 보내라고? 왜? 잠만 자면 되는 거 아니야? 만약 당신 부모님이 이런 상황이면 당신은 그분들을 그런 데 보내겠어? 우리 부모님은 그런 일 없을 거야. 우리 집은 튼튼하니까.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까지도 남편은 그게 뭐가 문제냐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결국 참았던 게 터졌어요. 당신 미쳤어? 사람 인성이 어떻게 그래? 내 부모님을 여인숙에 보내라고? 당신 인간 맞아? 나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혼해. 뭐? 이딴 걸로 이혼? 그래, 해라 해. 나도 당신 같은 며느리 보여드려서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다툼을 하다 결국 저는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남편이 뒤에서 당황한 표정과 목소리로 진짜 간다고? 야, 진짜 나가면 끝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뒤도 안 돌아봤어요. 그날따라 하늘이 왜 그렇게 무겁던지 공기까지 눅눅했어요. 택시 타고 오빠 집으로 가는 내내 창밖만 봤어요. 눈물은 안 났어요. 그냥 멍했어요. 그렇게 저는 며칠 동안 오빠네 집에 있었어요. 남편 연락은 일부러 다 안 받았죠. 무작정 찾아갔는데 흔쾌히 받아주신 새언니한테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제 남편이랑 너무 비교되더라고요. 오빠는 제 얘기 듣더니 야, 진짜 그렇게 말했어? 여인숙? 하면서 황당해 했어요. 오빠도 알긴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성격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그래도 이혼까지는 좀 신중히 생각하자고 했죠. 솔직히 처음엔 너무 속상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상하게 편하더라고요. 진짜로요.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말끝마다 비꼬는 소리 듣지도 않아도 되고 뭐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오빠는 출근해서 늦게 들어오고 새언니는 집안일 하러 바쁘니까 저는 그냥 퇴근하면 제 방에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쉬었어요. 숨 좀 돌리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그 사이 장마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더라고요.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이번 주 내내 폭우 예상이라고 떠들어대니까 저는 부모님 걱정이 여전했죠. 남편이랑 상관없이 제 선에서라도 해드릴 건 해야겠다 싶어서 바로 호텔을 예약했어요.
친정 근처에서 제일 괜찮은 곳으로요. 1박도 꽤 나가긴 했지만 눈치 볼 일 없으니까 그냥 결제했어요. 내 돈인데 뭐 이런 마음이었죠. 그날은 기분이 좀 후련했어요. 그 다음엔 부모님 선물도 하나 샀어요. 엄마에겐 가볍게 걸칠 수 있는 얇은 바람막이, 아빠에겐 낡은 운동화 대신 편한 신발 한 켤레. 이런 것도 남편 있을 땐 눈치 봐서 마음대로 못했거든요. 내가 내 돈 쓰는데도 꼭 눈치를 봐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었죠.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렇게 조용히 며칠이 흘렀어요. 비는 점점 잦아들고 참 평화롭다 싶을 때였거든요. 근데 꼭 이럴 때 연락이 와요. 한참 연락을 안 하다가 오랜만에 남편 이름이 화면에 뜨는 순간 심장이 덜컥하더라고요. 한참을 쳐다보다가 결국 받았어요. 왜?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집에 와서 얘기 좀 하자. 지금 와서 무슨 얘기? 나 당신 없는 동안 진짜 너무 힘들었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집도 엉망이야. 내가 당신 소중한 걸 이제 알았어. 내가 진짜 반성했어. 웃기네. 당신이 반성하긴 뭘 반성해. 내가 집 나가서 밥 못 먹으니까 하는 그게 반성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장모님 장인어른께 진짜 죄송하다는 거지. 내가 꼭 인사드릴게. 비 내리는 거 보니까 진짜 너무 심했다 싶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하고 싶어. 그 말 듣는데 웃음이 새어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이 사람이 진짜 반성했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고 그 말 듣고 냉큼 알겠다고 하면서 돌아가는 것도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더니 남편이 다시 한번 빌더라고요. 당신 집 떠난 지 일주일 됐어.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 제발. 근데 솔직히 이렇게 지고 들어와 주니까 마음 한구석이 또 흔들리더라고요. 머리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도 가슴은 그래도 이번엔 다를지도 몰라 하거든요. 저는 이대로 이혼을 해야 하나,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저도 결국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네요. 그 후 며칠은 조용했어요. 남편이 집안일도 도와주려고 하고 친정 얘기를 꺼내도 예전처럼 불편해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 순간 희망을 좀 본 거예요. 이제 좀 달라지는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우리 부부의 파국이 찾아왔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였어요. 엄마가 건강검진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시기로 했거든요. 평소엔 병원 갈 정도로 아픈 데는 없다고 하시던 분인데 요즘 들어 속이 더부룩하다며 자꾸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병원 예약을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그날 반차를 내던해서 엄마 모시고 집에 갔다가 다음날 병원 모셔다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마감이 잡히게 된 거예요. 이미 야근이 확정된 상황이라 도저히 빠질 수가 없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엄마께 전화를 드려 엄마, 나 그날 야근할 것 같아. 엄마 터미널까지 마중 가드리려고 했는데 속상하네. 터미널에서 시간 때우고 계시면 제가 금방 갈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그래 괜찮아. 조심히 와. 하셨지만 그 말투에 섭섭함이 묻어났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는데 거실에서 남편이 전혀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평일 아침인데도 말이에요. 당신 오늘 안 나가? 출근할 시간 됐잖아. 오늘 연차냈어. 피곤해서 하루 쉬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오늘 연차라고? 오늘 엄마 오시는데 잘 됐다. 이 사람이라도 있으면 엄마 좀 챙겨드릴 수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친정 부모님이 집에 오시는 걸 싫어했었잖아요. 그래서 크게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엄청 구구절절 얘기했어요. 있잖아, 여보. 그럼 오늘 우리 엄마 잠깐만 챙겨줄 수 있어? 사실 내일 엄마 건강검진 하신대서 우리 집에서 잠만 주무셨다가 내일 아침 바로 병원에 가시기만 하면 되거든. 내가 오늘 야근이라 엄마는 그냥 택시 타고 집에 오시라고 할게.
당신은 문만 열어주고 방 한 번만 안내해줘. 응?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휴대폰에서 시선을 떼지도 않고 알았어 하고 툭 대답했어요. 그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웬일로 거절도 안 하고 말다툼도 안 하니까요. 저는 그 순간 남편이 진짜 좀 변했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안심한 채로 출근했지요. 엄마한테도 얘기 전달하고요. 하지만 예상대로 회사는 그날 완전히 전쟁터였어요. 보고서 마감에 회의가 줄줄 이어지고 팀장은 오늘 안 끝나면 다 같이 밤새야 돼요. 이러질 않나. 머리는 아픈데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쏟아내고 있으니까 마음은 이미 집에 가 있었어요. 엄마 잘 도착하셨을까? 남편이 잘 챙겨줬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러다 밤이 깊어졌어요. 시계를 보니 이미 11시가 훌쩍 넘었더라고요. 이제서야 회의가 끝나고 거진 10시간 만에 휴대폰을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10통 넘게 찍혀 있었어요. 전부 다 엄마 번호로요. 그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무슨 일이 나도 아주 큰 일이 난 게 분명하잖아요. 저는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전화를 받긴 하시더라고요. 엄마, 왜 전화했어요? 무슨 일 생겼어요? 서윤아, 나 지금 네 집 앞인데 김서방이 집에 없나 본데? 두드려도 안 나오고 몇 시간째 대문 앞이야.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지금 날씨가 어떤데 이 날씨에 계속 밖에 서 계셨다는 건가? 아니나 다를까 엄마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리시더라고요. 아까부터 초인종 눌렀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불도 다 꺼져 있더라. 나 잘못 온 줄 알았어.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지.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이 분명 알았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이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분명 남편이 모신다고 했는데 왜 엄마가 이 시간까지 밖에 있는지 이해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회사에서 뛰어나오는데 하필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늘도 왜 그날만 노린 것처럼요. 우산은 없고 택시 잡히는 데까지 달리는데 온몸이 다 젖었어요. 택시 안에서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뛰었어요. 집 앞에 도착하니까 대문 밑에 엄마가 웅크리고 서 계셨어요. 손은 시퍼렇게 질려 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어요. 눈에서 힘이 하나도 없는데 저를 보자마자 그제야 안도하신 듯한 얼굴이었어요. 그 모습 보자마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이 추운 날씨에 외투 하나에 의지해서 몇 시간을 서 있었던 거예요. 제가 다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저희 집은 주택이라 로비도 없고 비피할 공간도 없었거든요. 아파트였으면 따뜻한 곳이라도 있었을 텐데 하필 이런 날은 그게 더 원망스러웠죠. 엄마는 괜찮다고 멀쩡하다고 하시는데 그 말이 더 아프더라고요. 제가 막둥이였잖아요. 저희 엄마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지도 어플 같은 거 보지도 못하셔서 어디 카페라도 들어갈 생각을 못 하셨던 거예요. 오빠도 해외 출장 중이라 연락하기 싫었다고 하셨고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제가 손을 꼭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손끝이 얼음장 같았어요. 근데 거실불은 꺼져 있고 안방문만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불빛이 희미해서 살짝 밀고 들어갔더니 남편이 코 골며 자고 있더라고요. 세상 모르고 아주 태평하게.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분노가 속에서 훅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바로 다가가서 남편을 때리듯 흔들었어요. 야, 네가 지금 잠이 와? 일어나, 지금 몇 시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남편은 비몽사몽 눈을 비비며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이, 자는데 뭐 하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러는데? 뭐가? 우리 엄마 오신다고 아침에 얘기했잖아. 당신한테 문만 열어드리면 된다 했는데 고작 그걸 못 해줘? 지금 우리 엄마가 몇 시간째 대문 앞에서 떨고 계셨는데 너는 태평하게 코를 골면서 자고 있냐?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채 하품을 쩍 하고는 아직도 졸리다는 듯 고개를 기울이더니 진짜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장모님 오시는 줄 몰랐는데 게임하느라 못 들었나 봐.
그 말 듣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미안한 기색은커녕 말투가 너무 태연했어요. 사람이라면 저렇게 말 못하죠. 저는 참다 못해 소리쳤어요. 당신 미쳤어? 당신이 알았다며. 내가 오늘 마감이라 바쁘다고 했잖아. 당신만 믿고 있다가 우리 엄마가 이 날씨에 문 앞에서 몇 시간째 서 계셨단 말이야. 근데 당신은 할 말이 이거밖에 없어? 아, 당신이 좀 더 크게 말하던가 문자로 남기지 그랬어. 당신은 뭐 부탁한 입장이면서 왜 이렇게 큰 소리야? 근데 내일 우리 엄마 오시는 거 몰라? 장모님은 빨리 모텔 잡아서 보내드려. 뭐라고? 내일 어머님이 오신다고? 그거 나한테 말했어? 내가 말 안 했나? 주말에 친구 딸 결혼식이 있어서 부모님 올라오신대. 아버지도 같이 오신다니까. 아무튼 그렇게 알아. 그 말하는 표정이 더 역겨웠어요. 아무 죄책감도 없고 자기 부모 얘기할 땐 얼굴이 편안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한테 우리 엄마는 그냥 불청객이구나. 지 부모만 부모고 내 부모는 남이라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기 싫었어요.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엄마는 괜히 딸내 부부 싸움하는 거 보실까 봐 눈치를 보셨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가요. 그렇게 다시 대문을 나왔어요. 그 추운 밤에. 다시 택시를 잡아타고 호텔 앱을 켜서 제일 좋은 곳으로 예약했어요. 엄마가 떨며 서 있던 그 모습이 머리에서 안 지워졌거든요. 호텔 방에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괜히 미안한 표정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괜히 엄마 때문에 싸운 거 아니냐? 엄마가 괜히 너 귀찮게 해서 미안하네. 저는 그 말에 목이 꽉 막혔어요.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데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확실히 다짐을 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혼만으로 끝낼 수 없었어요. 무조건 복수도 해야 속이 시원하겠더라고요. 지가 뭔데 우리 엄마, 우리 가족을 그따구로 대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똑같이 돌려줘야만 했죠. 이혼은 현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현실적인 부분부터 떠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사는 신혼집이 사실 제 명의였단 말이죠. 결혼할 때 오빠가 여자는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하나는 있어야 결혼해서도 말빨이 선다면서 사준 집인데 그 집에서 제 부모님은 몇 시간 떨고 있어도 못 들어오는 상황이라는 게 곱씹을수록 우스웠어요. 왜 이걸 참고 살았지? 내 집인데 내 부모님은 거기에 못 들어오고 남편 부모님은 언제든지 오시면 내가 다 맞춰주려고 했다고. 이걸 평소엔 그냥 결혼하면 다 이렇게 맞춰 사는 거지 뭐 하고 스스로 눌러 살았다는 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자마자 열이 조용히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핸드폰 잡고 이삿짐 센터를 찾았어요. 24시간 상담이라고 써 있길래 그냥 눌렀죠. 안녕하세요. 늦은 밤에 죄송합니다. 급한 건인데 내일 아침 바로 이사 가능할까요? 고객님, 내일 당장은 아무래도 어렵죠. 사전에 예약을 해주셔야 저희도 인력을 배치할 수 있어서요. 내일도 예약이 꽉 차서 어려우실 텐데요. 정말 급한 일이라서 그래요. 금액은 원하시는 만큼 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자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만요 하시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상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후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객님, 인력은 어찌저찌 배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급히 모집하는 인력이라 착수금은 2배 정도 주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주소 보낼게요. 내일 아침에 잘 부탁드립니다. 당장 내일인데도 무사히 구했다는 성취감을 갖고 침대에 발라당 누웠는데요. 오늘 하루 고되게 보내시고 옆에서 곤히 잠드신 엄마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막 울컥하더라고요. 엄마가 몇 시간씩 밖에 서 있는 동안 아무도 몰랐고 남편은 아이의 존재도 신경 안 썼고 저는 그걸 보고도 그 인간을 집에서 혼자 편히 쉴 수 있게 엄마랑 짐 싸들고 나온 게 갑자기 너무 억울했어요. 내일 그 집을 정리할 생각이라지만 그 순간 남편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남편한테만 화가 난 게 아니라 이런 일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싹 뒤집어 엎지 않은 제 자신한테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오빠였어요. 누가 대신 뭐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할 사람. 우리 가족 중에서 제 얘기를 들으면 바로 이해할 사람. 엄마가 몇 시간 떨고 있었다는 말만 해도 표정이 싹 변할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마음속에 있던 분노를 굳이 포장할 필요 없는 사람도 오빠뿐이었어요. 그 순간 딱 그래, 그냥 말하자 하고 전화를 눌렀어요. 시차 때문에 새벽일 텐데 받으면 얘기하고 안 받으면 나중에 얘기하고 그런데 하필 또 바로 받더라고요. 그 졸린 숨소리 듣자마자 괜히 미안하고 또 안심되는 그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서윤아, 무슨 일인데 이 시간에? 오빠, 새벽이지? 미안해. 그런데 나 이혼하려고. 뭐라고? 저는 오빠한테 최대한 간단히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했어요. 엄마가 한겨울에 몇 시간 동안 대문 앞에서 떨고 있었던 거, 남편이 자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시부모 온다고 우리 엄마는 모텔로 보내라 했던 거, 진짜 숨도 안 쉬고 전부 말했죠. 다 말하고 나니까 잠깐 완전 조용해졌어요. 해외라 통화 끊긴 줄 알고 화면까지 봤다니까요. 근데 오빠가 숨만 한번 길게 들이쉬고 나서 말하더라고요. 야, 서윤아, 지금 그 새끼 혼자 집에 있다고? 진짜? 당장 가서 패버리고 싶다. 지금 해외라 못 가는 게 미쳐버리겠네. 말만이라도 고마워. 근데 내가 혼쭐 내줄 거야. 나 내일 아침에 이삿짐 센터 예약했거든.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비용 얘기 같은 건 신경 쓰지 마. 필요한 만큼 써 내가 다 대줄게. 그냥 크게 혼쭐을 내. 아주 크게. 그 말투가 화를 참고 있는 사람이 내는 되게 낮은 목소리였어요. 제가 어릴 때 사고 치면 혼내기 전에 숨 한 번 크게 쉬던 그 톤. 근데 이번엔 저한테 화내는 게 아니라 제 편을 너무 정확하게 들어주는 그 톤. 남매 사이면 알잖아요. 예전부터 부모님 같았던 오빠이기에 더 의지가 되더라고요. 전 회사에 연락을 넣어서 급히 연차를 냈고 프로젝트가 마감된 다음이었기 때문에 수월히 결제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엄마 병원 데려다 드리고 집에 도착하자 이삿짐 센터에서 기사님들이 도착했어요. 남편이 출근한 직후부터였는데 그게 또 그렇게 기가 막히게 딱 맞게 오더라고요. 현관 비번 누르고 들어와서 제가 손짓만 하면 바로바로 짐을 빼가기 시작했어요. 냉장고, 세탁기, TV, 침대, 소파, 식탁, 옷장, 에어컨, 전자레인지, 밥솥까지 집 안에 있는 건 그냥 눈에 보이면 다 싣는 느낌이었죠. 그 모든 걸 보면서도 저는 딱히 감정이 치밀어 오르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래 이건 다 내 돈이고 내 집이고 내 살림이지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결혼할 때 오빠가 집을 제 명의로 사줬고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샀던 가전제품들도 싹 다 제 카드로 결제한 것들이었으니까 당연한 거였죠. 다시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뭐라 할 명분도 전혀 없는 거더라고요. 짐이 빠져나가는 동안 저는 가스공사, 전기공사, 인터넷 회사에도 차례로 전화했어요. 명의가 전부 제 이름이니까 해지 신청도 아주 순식간에 처리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부동산에도 연락했어요. 집을 시장에 내놓겠다고요. 중개사분이 입지 좋다고 금방 팔릴 거라고 하길래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 그렇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우리 집은 정말 텅 빈 공실이 되었죠. 사실 그때 조금 궁금하긴 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 문 열었을 때 어떤 표정일까? 근데 뭐 그게 궁금해서 기다리는 느낌도 아니고 그냥 아, 그럼 뭐라고 전화할까 하는 정도였어요. 어차피 전화할 게 뻔하니까요. 그리고 예상대로 그날 저녁 남편한테 전화가 왔죠. 퇴근하고 기차역에 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왔을 건데 그 둘이서 집 문 열고 딱 봤을 때 텅 비어 있는 그 공간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상상하니까 조금 웃기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남편은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를 빽빽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서윤아, 지금 집이 왜 이러냐? 아니, 잠깐만, 이게 뭐야? 가전이 싹 없어졌는데 침대도 없고. 이게 말이 돼?
너 뭐 한 거냐? 장난하는 거냐? 나 지금 상황 파악이 하나도 안 되니까 말 좀 해봐. 왜 아무 말도 없이 이런 짓을 해? 제가 뭐라 할 틈도 없이 시어머니가 뒤에서 거의 뺐다시피 폰을 가져갔는지 시어머니 목소리가 이어 들렸죠. 너 진짜 제정신이야? 누구 허락받고 집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우리 애가 오늘 나온다고 너한테 똑똑히 말했다는데 너는 시어미가 그렇게 만만하냐? 어? 너 어른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니? 어머님, 우리 엄마 들먹이지 마세요. 어제 우리 엄마는 더 심한 꼴 당하셨으니까요. 어머님 아들 때문에 한겨울에 몇 시간 동안 집 안에 들어가시지도 못하고 벌벌 떠셨다고요. 당신 고작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쳤다는 거야? 그딴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짐을 다 뺐다고?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 게임하다 잠들어서 못 들었다니까. 사람이 잠 좀 자면 안 되냐? 진짜? 너 또라이 아니냐? 왜 이래? 내가 뭘 그렇게 죽을 죄지었냐고. 그래, 나 또라이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진짜 너 죽일까 봐 이 정도로 참은 거야. 그리고 그 집 원래도 내 집이고 거기 있던 가구들 다 내 돈으로 산 거잖아. 내 거 내가 알아서 처분한 거니까 너가 말 얹을 자격 없어. 니네 엄마랑 1박에 2만 원 하는 여인숙이라도 가던가. 그 말만 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더 얘기할 필요도 없고 듣고 싶은 말도 없었어요. 그냥 끝이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 뒤로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고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후 뜻밖의 사이다가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엄마를 내쫓아버린 그날 밤 이웃 아주머니가 그 상황을 보고 노인학대 의심으로 신고를 넣으셨었다는 거예요. 한겨울에 노인이 몇 시간 동안 집 앞에 떨고 있는 걸 봤다고. 거실 불은 켜져 있는데 초인종을 계속 눌러도 집 안에서 아무 기척도 없어서 이상했다고. 그래서 남편이 경찰서에서 출석 요청을 받았대요. 노인학대 의심 사례로 조사받게 된 거죠. 진짜 이게 권선징악 아닌가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남편이 그 일로 또 전화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엔 목소리가 완전 다른 사람처럼 떨리더라고요. 제발 와서 좀 얘기해줘. 오해라고 좀 말해줘. 당신이 와서 말만 해주면. 내가 왜? 내가 봐도 너 노인 학대범이야. 너가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 그냥 통화 종료 버튼 눌렀어요. 그 뒤로는 연락 오든 말든 저는 신경도 안 썼어요. 어차피 내가 도와줄 이유도 없고 도와줄 마음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을 모습을 떠올리니까 안타깝기는 무슨 그동안 엄마한테 했던 짓 생각하면 오히려 너무 가볍게 갔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겐 마지막 복수가 남아 있었어요. 그 마지막이라는 말이 그냥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정말 남편에게 줄 수 있는 최종 보스급 한 방이었거든요. 이걸 해야만 제가 그동안 당한 무시와 서러움이 제대로 정리될 것 같았죠. 남편이 다니는 회사와 우리 오빠가 중요한 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었거든요. 평소에도 오빠가 하는 사업 얘기 중에 이번 건 꽤 커라고 말하던 바로 그 건이었고 남편도 그걸 따내면 인사에서 크게 점수를 딸 거라고 몇 번이나 자랑했었어요. 이번 계약만 잘 되면 진짜 승진 확정이래. 나도 드디어 인정받는 거지. 저는 그냥 그래 잘해 하고 말았지만 그 말이 지금 와서 이렇게 뒤통수처럼 돌아올 줄은 몰랐겠죠. 심지어 우리 오빠가 갑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빠 말 한마디면 계약이 갈 수도 있고 뒤집힐 수도 있는 진짜 칼자루 쥔 위치였던 거예요. 오빠는 사업도 다 사람 일이라면서 동생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하려 했던 건데 이런 상황을 겪고 나니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오빠 말대로 사업도 다 사람 일이니까요. 그날 전화했을 때 오빠 말투가 딱 굳어 있었거든요. 난 네 남편이라서 계약해주려 했던 건데. 근데 서연아, 이건 아니다. 이딴 짓 해놓고 뭘 같이 일을 해. 나도 오빠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치? 그래서 내가 직접 담당자한테 전화했어. 계약 파기하겠다고. 근데 그래도 오빠는 괜찮아? 그래도 갑자기 파기하면 오빠 회사 이미지도 있고 그쪽 회사에서도 문제 삼는 거 아니야? 됐어, 괜찮아.
그런 건 너가 신경 안 써도 돼.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묻길래 네 남편 때문이라고 했거든. 직원들 시켜서 공문도 다 작성했으니까 곧 처리될 거야. 친분이 있다고 계약 내용을 대충 설명했다는 것. 오빠한테 형님 이런 건 그냥 넘겨주시죠 같은 말투로 연락했던 일들까지 그대로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대충대충 굴었는지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게 결국 이렇게 터진 거죠. 빈번하게 약속 시간을 늦어 곤란하게 했다는 등 그동안 쌓여있던 비즈니스 매너 문제도 항목별로 정리해서 적어보냈다고 했어요. 말하자면 남편의 민낯을 회사에 그대로 전달한 셈이죠. 근데 남편이 그 계약 끝나면 승진할 거라고 했었잖아요. 회사에서도 큰 계약이었고 남편의 주요 실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계약이 파기되면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예정이었어요. 팀장 승진은 물론이고 회사 내 이미지 자체가 끝난 거죠. 이로써 저는 남편에게서 제 명의의 집과 살림살이 그리고 우리 오빠 덕분에 쥐고 있던 사회적 위치까지 모조리 뺏어온 셈이 된 거예요. 그동안 저희 부모님을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렇게 될 줄은 전 남편도 꿈에도 몰랐겠죠. 너무 통쾌했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이혼 소송을 넣어서 솔직히 더 싸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남편도 크게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오빠가 아는 사람 있다고 바로 변호사를 연결해준 덕에 진행도 빠르고 정확해서 저도 수월했어요. 경찰 조사 기록도 제출했거든요. 남편이 노인학대 의심으로 조사를 받았던 그 기록이요. 그게 생각보다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남편은 억울해했지만 기록은 기록이고 사건은 사건이니까요. 생각보다 이웃 아주머니께서 너무 정확하게 상황을 지켜보셨더라고요.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안에서 기척이 없어서 몇 시간 동안 떨고 계셨는지 낱낱이 얘기해 주신 내용을 보면서 저도 다시 분노에 차오르게 됐거든요. 그러니 전 남편도 본인 잘못을 크게 부정하지 못하더라고요. 상황이 너무 명확하니까요. 딱히 할 말이 없었겠지요. 그렇지만 돈 얘기는 별도더라고요. 사정은 다 인정하면서도 진짜 돈만은 포기 못하더라고요. 어이가 없는 게 전 남편은 신혼집과 가전 가구를 공동재산으로 주장했어요. 이건 들으면서 코웃음이 나오더라니까요. 근데 그걸 주장하는 논리가 뭔지 아세요? 결혼 생활 중에 함께 사용했으니 공동재산이래요. 같이 썼으니까 같이 산 거래요. 그냥 일단 질러보는 억지에 가까웠지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둘이 같이 살았잖아. 논리? 웃기고 있네. 그러면 이사 가면 집주인한테 가서도 그래봐. 내가 살았으니 집은 달라고. 하지만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집은 결혼 전에 오빠가 제 명의로 사준 거였고 가전 가구도 결혼 전에 제 돈으로 장만해둔 것이었으니까요. 그 밖에 재산 분할도 저한테 훨씬 유리하게 정리됐습니다. 계산해보면 제가 훨씬 많이 벌고 훨씬 많이 모았는데 그동안 제가 손해보고 살았던 거더라고요. 사실 모르진 않았어요. 근데 막둥이로 살아온 편한 시간들 속에서 제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호구 같은 마인드로 살아왔던 거예요. 참 바보 같죠? 그에 비해 전 남편은 돈을 펑펑 썼거든요. 뭐만 하면 브랜드 사고 놀러 가면 계획도 없이 긁고 말로는 절약한다면서 본인이 쓸 때는 전혀 절약이 없었어요. 집도 있고 살림살이도 다 있겠다. 남들 다 내는 대출금도 없으니 모을 생각 없이 써댄 것 같아요. 앞으로 생각도 안 하고요. 결국 실제로는 제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저축한 거죠. 실제 통장 내역 보면 바로 차이 나니까 얘기도 안 길어졌어요. 결국 전 남편은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됐어요. 진짜 말 그대로. 집도 없고 틀어놓던 가전도 없고 회사에서도 이미지 끝났고 이 정도면 꽤 깔끔하고 시원하게 복수한 것 같죠? 동네 친구한테 들은 바로는 전 남편은 결국 시부모님이 계신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겠죠. 신뢰가 바닥난 회사에서도 설 자리를 잃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두었다고 들었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혼당한 것보다도 회사에서 밀려난 것이 더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회사에 떵떵거리고 다녔는데
무슨 낯짝으로 계속 다닐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정말 웃긴 건 그 인간 자기가 해온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동안 저한테 집안일이며 밥이며 다 얻어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혼자서는 못 산다고 또 재혼하겠답시고 누군가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은근히 떠보듯 말하고 다닌다는데 서울에서 빈털터리로 이혼당하고 내려온 사람을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래서 재혼 상대 찾는 게 쉽지 않다고 해요. 제발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기를 부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평생 혼자 살아주라 하고 생각했네요. 이혼 소송 끝나고 서류가 모두 정리되었을 때 참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후련한데 허전하고 시원한데 쓰리고 자유로운데 공허하고 근데 그 모든 감정의 결론은 결국 해방감이었어요. 제가 제 삶을 되찾았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밀려왔거든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과 가까이 살까 아니면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올까 고민 중이에요. 둘 다 현실적인 선택지라 쉽게 정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제는 연세 그득하게 드신 부모님 옆에서 못한 효도 다 해드리며 살 거예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허락받을 필요 없고 명절에 어디를 먼저 가야 하냐는 계산도 필요 없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마음 편한 대로 그렇게 살 거예요. 가끔 호텔에서 엄마랑 함께 잤던 그날 밤이 떠올라요. 얼어있는 엄마 손을 잡고 딸한테 괜히 미안해하는 엄마 목소리 듣고 그런 엄마 모습 때문에 속이 뒤틀리던 그 기억. 그때 저는 복수를 다짐했고 결국 그대로 했어요. 후회는 정말 없어요. 오히려 그날 그 결정이 지금의 저를 살린 셈이죠. 우리 엄마를 그렇게 대한 대가를 똑같이 아니 더 강하게 돌려줬다는 사실이 오히려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앞으로는 진짜로 행복하게 살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비웃어도 개의치 않고 저 스스로가 저를 지켜주면서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말이죠. 저는 참았던 분노를 다 풀어냈고 끝까지 들어주시면서 여러분도 같이 속 시원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